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3달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70평생을 살아온 이 여자는 자신의 집 대문을 바라보며 묘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달라져 있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 구두와 여자 단화. 분명 자신의 가족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안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5평 아파트의 안방 20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켜온 그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을 때의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부부가 자신의 옷장을 열어젖히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고 남자는 침대 시트를 갈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 집의 주인이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 순간 아들 민수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42살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아들은 평소와 다르게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어머니를 돌봐줄 분들이라고. 전문 간병인 자격증도 있고 노인 케어 경험도 풍부하다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직접 돌보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설명을 들으며 한 단어에 꽂혔습니다. 바로 앞으로라는 말이었습니다.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이라는 뜻이었죠. 며느리 수진이 거실에서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38살 외국계 기업팀장인 며느리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블라우스를 입고 마치 회사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차트가 그려진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엔 간병 스케줄과 비용 분담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본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후임 부모라고 적힌 항목의 관리비까지 모두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39살 두 아이의 엄마인 딸은 미안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고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엄마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좋고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을 키운 자식들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새벽 시장에 나가 일했던 그 자식들이 결혼 자금을 대주느라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그 자식들이 지금 낯선 사람들을 데려와 어머니를 맡기겠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말이죠. 후임 부모라고 소개된 그 부부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박철호, 여자는 김영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둘 다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노인 돌봄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마치 사업 설명을 하듯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눈빛이었죠. 어머니는 자신의 방을, 자신의 집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똑같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더 이상 자신만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관리 대상자의 거주 공간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손주들 사진이 걸린 벽,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 놓인 선반,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그저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악력은 단호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우리도 힘들다고 엄마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받아들이기를 요구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어머니는 자신의 침대가 아닌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안방은 이제 후임 부모의 공간이 되었고 어머니는 다용도실 옆 작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그 방에서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관리 대상이 되었을까? 병이 들었을 때부터일까? 아니면 남편이 죽고 혼자가 되었을 때부터일까? 아니면 훨씬 전부터 자식들이 독립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었을까? 복도에서 후임 부모 부부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들과 편하게 대화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이미 이 집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일주일 후 거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니, 가족회의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일방적인 통보의 장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주도하는 회의였는데 그녀는 마치 회사 임원 회의를 진행하듯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거실 벽에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투사되었고 첫 장에는 어머니 케어 시스템 고도화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주일간의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했고 몇 가지 개선점을 도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와 표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의 식사 시간, 약 복용 시간, 수면 패턴까지 모두 데이터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환자가 아닌 관리 대상 프로젝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섞으면 안 된다고. 우리 모두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사랑만으로는 효율적인 케어가 불가능하다고.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그녀의 말투는 마치 불량품을 제거하는 품질관리 담당자 같았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수치로만 판단하는 그런 태도였죠. 화면이 넘어가자 후임 부모 관리 시스템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엔 세부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후임 부모 인건비 월 300만 원. 이 비용은 자식들이 3등분해서 부담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명당 100만 원씩. 딸 지은이 얼굴이 약간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아 부담스러웠지만 언니로서 반대할 수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항목은 어머니 생활비 최소화 방안이었습니다. 수지는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연금과 저축을 분석한 결과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고. 미용실 가는 횟수를 줄이고 친구들과의 외식을 제한하며 옷 구매는 분기별로 한 벌로 제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의 지난 6개월 지출 내역이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커피숍 방문 12회, 미용실 방문 8회, 옷 구매 5회. 모든 게 낭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즉시 교체 시스템. 수지는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현재 후임 부모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어머니와 갈등이 생기거나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즉시 다른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이미 대기자 명단도 확보해뒀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듯 사람을 교체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관리 대상자라는 항목이 있었고 그 아래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자, 73세, 만성질환 있음, 케어 난이도 중. 그 옆에는 어머니의 얼굴 사진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상품 카탈로그의 재고 목록처럼 말이죠. 어머니는 그 화면을 보며 자신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항목 처리해야 할 업무,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역시 수진이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니 명확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딸 지은이도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좀 딱딱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우리도 각자 아이들 키우고 생활하느라 바쁘니까 이게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가운데 어머니만 소파 구석에 작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향후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단계별 로드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1단계는 현재 시스템 안정화, 2단계는 3개월 소요. 2단계 완료 후 어머니의 적응도를 평가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단계는 비용 최적화, 6개월 소요. 불필요한 지출을 더 줄이고 효율을 높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단계는 장기 케어 체계 구축.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요양원 알아보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후임 부모 부부인 박철호와 김영미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마치 직원처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호는 지난 일주일간의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식사량이 평균 60% 수준이고 수면은 불규칙하며 약 복용은 잘 지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영미는 보충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한숨을 쉬는 경우가 많아 정서적 케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 보고를 듣고 메모했습니다. 정서적 케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 일단 보류하고 기본 업무인 식사와 청소, 약 관리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정적 교류는 오히려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적정선을 유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후임 부모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상사의 지시를 받는 부하 직원처럼 말이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수지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우리 모두 편해질 거라고. 어머니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아 건강이 좋아질 것이고 자식들도 각자 생활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무엇보다 감정 소모 없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어머니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만 그들에게 어머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관리해야 할 프로젝트, 처리해야 할 업무, 최적화해야 할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어머니의 이름은 이순자가 아니라 관리 대상자 1번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노트북을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후임 부모 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는 소파 구석에서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존재감이 점점 지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틀 후 어머니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변한 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후임 부모인 철호와 영미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고 어제 저녁 식사가 맛있었다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철호와 영미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2주일간 어머니는 거의 말이 없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말에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방문했을 때 어머니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해봤다고. 처음엔 충격적이었지만 이제 이해가 간다고. 너희들 말이 맞다고.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서로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표시였죠. 민수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현명하시다고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딸 지은이도 전화로 소식을 듣고는 안심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두가 이제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주 내내 모범적인 관리 대상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했고 약도 빠짐없이 복용했으며 후임 부모의 지시를 잘 따랐습니다. 미용실 가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고 친구들과의 외출도 스스로 자제했습니다. 옷을 사고 싶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용돈을 더 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시스템에 순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철호와 영미는 이 변화를 수진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랍도록 협조적으로 변했다고 이제 업무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만족스러워하며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도 동의하며 이제 모든 게 안정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만든 시스템, 그 시스템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응하는 척하면서 실은 그들의 무기를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3년을 살아온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또렷했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을 배웠으니 그 규칙으로 게임을 뒤집을 차례라고. 자식들이 만든 시스템, 그 시스템이 자식들을 삼키게 만들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후임 부모 부부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다른 집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철호와 영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생각보다 힘들다고,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가 복잡할 때가 많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때로는 너무 냉정하게 느껴진다고 하지만 그들 입장도 이해가 간다고 말했습니다.
철호와 영미는 어머니의 이해심에 감동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식들을 원망하거나 후임 부모를 적대시하는데 이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받아들이고 협조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질문에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후임 부모 시스템의 약점을 파악하려는 것이었죠. 어떤 상황에서 이들이 그만두는지, 어떤 조건에서 업무가 힘들어지는지, 가족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적진에 잠입한 스파이처럼 어머니는 조용히 정보를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말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는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스로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용돈을 더 줄여도 괜찮다고, 미용실도 2달에 한 번만 가겠다고, 옷도 올해는 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요구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먼저 양보를 한 것이었죠.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수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실 줄 몰랐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모두가 이제 행복한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어머니도 행복하고 가족도 편해지는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차갑고 계산적인 결의였습니다. 자식들이 저지른 실수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를 관리 대상으로 만들면서도 여전히 어머니가 순진하고 무력한 노인이라고 착각한 것이었죠. 어머니는 70평생을 살아오며 온갖 풍파를 겪었고 전쟁도 경험했으며 가난도 이겨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후임 부모의 약점, 자식들의 맹점, 시스템의 허점.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만든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다. 규칙을 이해한 사람이 이긴다. 어머니의 역습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수능은 계속되었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후임 부모는 업무에 익숙해졌고 자식들은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으며 시스템은 순조롭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의 고요함이란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었죠. 월요일 아침 아들 민수가 출근 전에 잠깐 들렀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후임 부모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처럼 준비된 자세였죠. 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다고. 너희들이 만든 시스템이 합리적이라는 걸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시스템을 제대로 따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현명하시다고 칭찬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이 민수의 미소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스템대로라면 이제 이분들이 엄마의 공식적인 보호자네요. 그렇죠? 철호 씨와 영미 씨가 엄마를 책임지고 돌보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엄마의 보호자인 거죠. 민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모든 결정은 이분들과 상의해야겠네요. 병원 가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모두 이분들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게 시스템이니까요. 민수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 같았지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호와 영미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일상적인 돌봄만 담당하려고 했지 보호자로서의 법적 책임까지 지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들이 어머니를 돌보는 역할이라면 당연히 보호자의 책임도 따라오는 것이었죠. 어머니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너희들은 이제 손님이야. 이분들이 엄마를 돌보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잖아. 가끔 방문하는 손님이지. 그게 너희들이 원하던 거 아니었니? 감정 섞지 않고 시스템으로 가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시스템대로 하자는 거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이 역으로 자신들을 옭아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관리 대상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자신들도 그 집에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자식들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후임 부모와 어머니의 공간이었고 자식들은 단순히 비용을 지불하는 외부인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는 철호와 영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집안의 모든 일은 이분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누가 방문해도 이분들 허락을 받아야 하고 무엇을 하든 이분들께 보고해야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만든 시스템이니까요. 철호와 영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어머니가 편하시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보호자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직접 만든 파워포인트에 적혀 있었어. 후임 부모 시스템. 이분들이 엄마를 전담한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뭐니? 구경꾼이지.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뭔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시스템으로 관리하려다가 자신들이 오히려 그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 것이었죠. 이제 이 집에서 자식들의 위치는 애매해졌습니다. 주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외부인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방문할 때 미리 연락해줘. 이분들이 일정을 관리하시니까. 그리고 너무 자주 오지는 마. 시스템에 방해되니까. 너희들이 원하던 게 이거잖아. 감정 없이 효율적으로. 이제 제대로 시스템대로 가는 거야.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집, 자신이 어릴 때부터 살던 집에서 손님 취급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회사로 출근하는 내내 민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아내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일시적으로 삐친 거라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계획은 자식들이 만든 시스템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딸 지은이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은이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집, 어릴 때 추억이 가득한 집에서 손님이 되어버렸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논리를 반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스템대로라면 정말로 후임 부모가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게 맞았으니까요. 그날 밤 세 자식은 단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모두가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변했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스템을 따르겠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불안한지 알 수 없었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고. 어머니가 적응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완벽한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균열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었고 이번엔 어머니가 규칙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선언 이후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말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죠. 모든 결정권을 후임 부모에게 넘기면서 자식들을 철저히 배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딸 지은이가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아이들과 함께 들른 것이었죠. 하지만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사람은 영미였습니다. 영미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방문객을 받지 않으신다고.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은이는 황당했습니다. 자기 엄마 집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영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관리가 우선이라고. 갑작스러운 방문은 어머니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머니 본인의 요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은이는 아이들 손을 잡고 그냥 돌아서야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더 극단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날이었는데 평소에는 아들 민수가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철호가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민수가 전화로 자신이 모시겠다고 했을 때 철호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본인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가족분들은 편히 쉬시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도 철호와 영미를 통해서만 전달되었습니다. 민수가 직접 물어봐도 어머니는 이분들께 들으라고만 했습니다. 자신의 보호자니까 당연히 이분들이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거라고 말했죠. 민수는 자기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남들을 통해 전해 듣는 기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말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호와 영미에게만 미리 말했고 그들이 준비를 도왔습니다. 민수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고 전화했을 때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너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하니? 이분들이 엄마를 돌보는 분들인데. 이 말은 민수에게 깊은 충격을 줬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어머니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어머니의 일상, 결정, 관계 모든 것에서 자식들이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철호와 영미가 채우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습니다. 그녀는 철호와 영미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권한을 많이 가지는 것 아니냐고 본인들은 어디까지나 고용된 입장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자신들은 어머니의 지시를 따를 뿐이라고 어머니께서 모든 결정을 자신들과 상의하고 싶어 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미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자신들도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많은 책임을 지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강하게 원하시니 어쩔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책임이 계속 늘어난다면 그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현재 월 300만 원으로는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비용이 더 늘어날 거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녀는 민수와 지은이를 다시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어가고 있다고 어머니가 후임 부모를 이용해서 자식들을 몰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제안했습니다. 직접 어머니와 대화해보자고. 솔직하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고 말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쉽게 용서할 분이 아니라고 이미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자식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통장 관리 권한이 문제가 된 것이었죠. 지금까지는 민수가 어머니의 통장을 관리하며 필요한 돈을 인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은행에 직접 가서 권한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철호가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어머니의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은행에서 연락을 받고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멀쩡하고 본인의 의사로 결정한 것이었기에 은행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스템대로 하는 거라고. 철호 씨가 엄마의 보호자니까 당연히 금융 업무도 맡는 게 맞다고. 너희들은 바쁘잖아. 회사 다니고 애들 키우느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너희들이 만든 시스템 기억나지? 효율성, 합리성. 지금 그대로 하는 거야.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논리로 역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관리 대상으로 만들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어머니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고 논리적이어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자식은 다시 모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수지는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시스템이 역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어머니가 생각보다 훨씬 영리하고 전략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시스템으로 만들려다가 어머니가 우리를 시스템 밖으로 밀어낸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은 어머니의 것이 되어버렸다고. 세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감당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어머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단순히 자식들을 배제하는 것을 넘어 후임 부모에게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바로 자식들이 만든 시스템의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어머니는 철호와 영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죠. 소파에 앉으며 어머니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철호와 영미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죠. 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분들이 수고가 많았다고. 덕분에 자신도 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다고 했죠. 바로 이분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호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노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분들을 후임 부모라고 불렀다고.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거라고 했다고. 그렇다면 부모가 져야 할 책임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이야기를 끌고 가려는지 감을 잡기 시작한 것이죠. 첫 번째 조건은 생활비 전액 부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식들이 어머니의 생활비를 대고 이분들은 월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맞지 않다고 했죠. 진짜 부모라면 자식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분들이 부모 역할을 한다면 당연히 어머니의 모든 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철호는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계약에 없던 조건이라고 자신들은 단순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부모가 아니라 직원이네요. 그렇다면 왜 자식들은 이분들을 후임 부모라고 불렀을까요? 부모 행세를 하면서 부모의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건가요? 두 번째 조건은 간병 책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진짜 자식이라면 끝까지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병원비도 약값도 만약 수술이 필요하면 그것도 모두 이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죠. 영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자신들은 그럴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부모 역할을 하겠다고 하지 말았어야죠. 부모는 재정적 여유가 없어도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전 그렇게 내 자식들을 키웠어요. 이분들도 부모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 번째 조건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불만 시 즉시 퇴출 조항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자식들의 시스템에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 문제 발생 시 즉시 교체. 그렇다면 반대도 가능하겠죠. 이분들이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제가 즉시 퇴출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철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자신들을 무슨 노예로 아느냐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노예요? 전 내 자식들 키울 때 노예였어요. 밤낮 없이 일하고 잠도 못 자고 내 인생 포기하고 키웠죠. 그게 부모예요. 이분들이 진짜 부모 역할을 하려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죠. 영미가 이제는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이런 조건으로는 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만두시면 되죠. 전 상관없어요. 자식들이 다른 사람 구해줄 테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직접 모시든지.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철호와 영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죠. 단순한 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무한 책임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부모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 부모의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것이었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식도 계약서 쓰고 태어나진 않아요. 그냥 태어나면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부모 역할을 하려면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죠. 아니면 처음부터 부모라는 말을 쓰지 말았어야 해요. 그냥 간병인이라고 했어야죠. 그 말은 철호와 영미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자신들이 단순히 일자리로 생각했던 것이 실은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둘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일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그들을 그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진짜 부모가 뭔지 책임이 뭔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이야기해요. 계속할 건지 그만둘 건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철호와 영미가 방으로 들어간 후 어머니는 혼자 소파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정확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후임 부모 시스템의 모순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 부모 역할을 상품화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식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것. 그날 저녁 철호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어머니가 불가능한 조건들을 요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어떤 조건이냐고 물었습니다. 철호가 설명하자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조건들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수진도 전화를 받고 경악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역이용하고 있다고 이제 완전히 통제불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대로 가면 후임 부모도 떠나고 어머니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세 자식은 다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함정은 완벽했습니다. 후임 부모를 압박해서 떠나게 만들고 자식들도 어쩔 수 없게 만드는 이중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자식들이 만든 시스템의 논리를 따르고 있어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 자식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수의 최종 단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상황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철호와 영미는 눈에 띄게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여한 새로운 조건들을 고민하느라 밤잠을 설쳤고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죠. 토요일 아침 철호와 영미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것이었죠. 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영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고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철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자신들도 생활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이렇게 무한정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부모 역할은 감당 안 되는 거네요. 이해해요. 진짜 부모는 선택권이 없지만 이분들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차이점이죠. 그 말에는 비난의 뉘앙스가 없었습니다. 단지 사실을 진술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영미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려 죄송하다고 하지만 이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철호는 자식분들에게 연락해서 다른 분을 구하시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이건 자식분들이 직접 모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내 자식들은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했죠. 부모를 돌보는 걸 프로젝트로 만들고 효율성으로 계산하려고 했어요. 이제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철호와 영미가 집을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철호가 직접 통보한 것이었죠.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오늘 중으로 집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조건을 다시 협의해보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했다고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과 지은이도 급히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 자식은 황급히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철호와 영미가 짐을 다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현관 앞에 캐리어가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외투를 입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 사정했습니다. 조건을 재협상하자고 급여를 더 올려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요구하시는 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짜 부모 역할을 하라는 건데 그건 고용관계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떠나면 어떡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떠나면 떠나는 거지. 너희들이 다른 사람 구하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직접 돌보든지.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야. 나는 이미 내 의견을 말했어. 부모 역할을 하려면 부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어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너희들이 만든 시스템을 그대로 따른 것뿐이야. 후임 부모 효율성 시스템. 다 너희 말이었잖아. 나는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뿐이야. 철호와 영미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세 자식은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두 사람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저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영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죄송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식분들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효율성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걸 내 자식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철호와 영미가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세 자식과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간에 끼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스템도 후임 부모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만 남았죠. 하지만 그 가족 사이에는 깊은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모실게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요. 하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예전이 언제인데? 너희들이 나를 관리 대상으로 만들기 전? 아니면 후임 부모를 데려오기 전? 아니면 그 전에 나를 짐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수진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지만 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였어. 너희들이 편하려고, 너희들이 효율적으로 살려고 나를 시스템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준 것뿐이야. 지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딸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 나는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냥 실망했을 뿐이야. 내가 키운 자식들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어머니를 프로젝트로 만들었다는 게 슬플 뿐이야. 세 자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어머니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깨진 것은 다시 붙일 수 없었고 잃은 신뢰는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다들 돌아가요. 나도 혼자 생각 좀 해야겠어. 세 자식은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민수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다시 올 수 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을 뿐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며 세 자식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이 무너졌고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와의 관계, 신뢰, 그리고 가족이라는 의미 자체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철호와 영미가 떠나고 자식들도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결연한 표정도 섞여 있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어머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철호였습니다. 며칠 생각해본 결과 역시 이 일은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이 집 너무 부담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맡았던 다른 어르신들 집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한 게 얽혀 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단순한 엄마 역할이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한 걸 요구받았죠. 시스템 효율성 관리.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이제 아시겠어요? 철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식분들 사이에 끼어 있었던 거네요. 영미도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자신들이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자식분들과 직접 이야기하세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중간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 풀어야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전화 너머였지만 영미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라도 보여줘야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내 자식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영미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건강을 빌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자식에게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 집에 모두 모이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자식은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심각한 선언을 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토요일 세 자식은 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가 단정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자리에 앉으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고. 후임 부모 시스템이 왜 실패했는지, 우리 가족이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숨을 죽이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나기로 했어. 세 자식은 동시에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어머니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들어봐. 아직 설명이 끝나지 않았어. 어머니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고시원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설명했습니다. 이제 혼자 살기로 했다고. 작은 고시원이지만 혼자 지내기엔 충분하다고. 연금으로 월세를 내고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며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엄마 집이잖아요. 왜 나가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야. 너희들이 관리 대상자의 거주 공간으로 만들었잖아. 여기 있으면 계속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거야. 나는 그게 싫어. 수진이 반박했습니다. 후임 부모는 이미 떠났어요. 이제 그 시스템은 없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스템은 사라졌지만 생각은 남아 있어. 너희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엄마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 나는 그 생각 아래서 살고 싶지 않아.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제발 가지 마세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냥 거리가 필요해. 너희들도 나도. 서로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가족이 뭔지, 부모가 뭔지, 사랑이 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해. 민수가 다시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고시원은 너무 열악해요. 병도 있으시고 혼자 생활하시기 힘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월세방에서 너희들 키웠던 거 기억나니? 그때가 더 열악했어. 그래도 살았어. 지금도 할 수 있어.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 허락 받을 필요도 없고 관리 대상이 될 필요도 없어. 그냥 나로 살 수 있어. 그게 지금 내가 원하는 거야. 세 자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인생을 살아. 나도 내 인생을 살고. 가끔 연락하고 가끔 만나고. 그 정도면 충분해. 민수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냥 가끔 연락하는 사이요? 어머니는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만든 건 가족이었니? 시스템이었니? 후임 부모를 들이고 엄마를 관리 대상으로 만들고 그게 가족이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자식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시스템으로 만들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짐은 다 쌌어. 이번 주 안으로 이사 갈 거야. 이 집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팔든 새를 놓든 니들 마음대로 해.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애착 없어. 세 자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문을 나서며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부모를 시스템으로 만들었고 나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썼어. 누가 잘못했는지는 결과가 말해주겠지.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세 자식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패배감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다가 결국 어머니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를 갔고 자식들에게는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묻고 만남도 거의 거절했습니다. 세 자식은 빈집을 지키며 자신들의 잘못을 되새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집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는 그대로였지만 생기가 없었습니다. 세 자식은 번갈아가며 집을 방문했지만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빈 공간뿐이었죠. 민수는 거의 매일 퇴근 후 그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옷이 걸려 있고 화장대에는 화장품이 그대로 있었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매일 되새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아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엄마를 사람이 아니라 프로젝트로 봤어. 효율성을 따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완전히 잘못된 거야.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주도했던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진은 인정했습니다. 내가 너무 회사 일처럼 접근했어. 어머님은 관리할 대상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렇게 만들었어. 감정을 배제하고 시스템으로 가자고 했던 게 가장 큰 실수였어.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는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한 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던 것, 시스템에 동의했던 것,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했던 것. 모든 게 후회로 남았습니다. 지은이는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언니로서 엄마를 지켜야 했는데 오히려 오빠 편을 들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도 하지 않았어. 그냥 내 생활이 편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남편은 아내를 안아주며 위로했지만 지은이의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 자식은 다시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파워포인트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건지 어떻게 해야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봤어. 근데 받지 않으셔. 문자도 보냈는데 답이 없어. 지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엄마가 완전히 우리를 차단하신 것 같아.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하면.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어머니가 자주 다니던 성당에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훨씬 야위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당을 나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유로워지신 거라고. 민수는 그 모습을 자식들에게 전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게 더 편해 보이셨다고. 우리가 있을 때보다 훨씬 평온해 보이셨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 때문이라는 거잖아. 우리가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잖아. 한 달 반이 지나고 어머니로부터 처음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간단한 문자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새 자식은 기뻐하면서도 긴장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실지, 혹시 더 냉정한 선언을 하실지 불안했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새 자식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자 세 사람은 동시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냈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편한 건 없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오히려 편해. 수진이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시스템으로 접근한 게 큰 실수였어요.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제대로 모실게요. 시스템 같은 거 없이 진짜 가족으로.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너희들도 너희 생활 있고 나도 내 생활이 있어.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부모를 교체했어. 후임 부모를 들였고 시스템을 만들었고 엄마를 관리 대상으로 만들었어. 그 순간 우리 관계는 끝난 거야. 새 자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는 엄마 자식이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자식은 맞아. 하지만 가족은 신뢰로 이루어져. 그 신뢰를 너희들이 깼어.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아. 그냥 실망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거리를 두고 싶어. 서로를 위해서. 너희들도 부모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나도 자식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해. 수진이 간청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우리가 진짜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회? 이미 평생을 줬어. 너희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런데 너희들은 늙은 엄마를 시스템으로 만들었어.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줄 여유가 없어.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 가끔 연락할게. 하지만 자주는 아닐 거야. 너희들도 이제 너희 인생을 살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나는 잘 살 거야. 그리고 조용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새 자식은 그 자리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회복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와 자식들 사이의 관계는 최소한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짧은 통화, 명절에 간단한 문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새 자식은 매일 죄책감 속에서 살았고 어머니는 혼자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자식에게 동시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어머니였습니다. 봉투를 뜯자 간단한 편지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새 자식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서 편지를 쓴다. 지난 몇 달간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 관계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부모를 시스템으로 만들었어. 관리 대상으로 전락시켰어. 후임 부모를 들이고 효율성을 따지고 감정을 배제했어.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 바로 사랑과 신뢰야. 어머니는 자신이 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했어. 권한을 이전하고 조건을 추가하고 후임 부모를 압박했어. 모두 너희들이 만든 논리를 따른 거야.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줬어.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정교한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이 만든 시스템의 잔인함을 그들 스스로 경험하게 만든 것이었죠. 편지의 다음 부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최후의 결정을 내렸어. 나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기부하기로 했어. 이 집도 예금도 모든 것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야. 너희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없어. 지은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지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재산 기부 동의서였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이미 공증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진심이었습니다. 편지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은 부모를 관리 대상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따졌어. 얼마나 효율적인지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계산했어. 그렇다면 나도 내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야. 민수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도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결정했고 되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 자식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가장 아팠습니다.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돈이 아니야. 바로 교훈이야. 사람을 시스템으로 만들지 마. 효율성으로 사랑을 계산하지 마. 부모를 관리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마. 이게 내가 남기는 유산이야. 어머니는 덧붙였습니다. 이 집엔 부모도 없고 후임 부모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어. 너희들이 만든 시스템의 결과야. 시스템은 작동했지만 가족은 무너졌어. 누가 잘못했는지는 결과가 말해주고 있어. 세 자식은 함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고시원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어머니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훨씬 야위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세 자식이 다가가자 어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받았구나.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재산은 상관없어요. 엄마만 돌아와 주세요. 지은이와 수진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일어나. 이제 너희는 어른이야. 무릎 꿇을 나이가 아니야. 그리고 나도 이제 돌아갈 생각 없어. 결정은 이미 끝났어.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부모를 교체했고 나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썼어. 이제 돌아갈 자리도 없고 변명할 여지도 없어. 이게 너희가 만든 결과야. 받아들여. 수진이 간청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희가 선택한 거야. 효율성 시스템 관리. 그게 너희가 원한 거잖아.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어머니는 고시원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부모를 시스템으로 만들었고 나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썼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결과가 말해주겠지. 문이 닫혔습니다. 세 자식은 계단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돈도 집도 유산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정말로 모든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집은 노숙자 쉼터에, 예금은 고아원에 기부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어 자식들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자식들에게 교훈을 남기려 했던 것입니다. 세 자식은 텅 빈 집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곧 쉼터로 개조될 예정이었습니다.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시스템으로 만들려다가 결국 모든 걸 잃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다가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 세 사람은 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그 집은 이미 낯설었습니다. 추억도 온기도 가족도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식들 생각이 났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겼으니까요. 시스템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효율성은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